너무 귀하거나 너무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으면 또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지락은 적정한 가격선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뭐 편의성도 분명히 있고, 또 마트 어디를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니까 내가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바지락 같은 조개류가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칼로리가 낮은 거 대비해서 영양소 배합이 아주 훌륭해요. 칼로리는 낮은데 단백질은 높고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들었으면서 뭐 피로회복 이런 거에 아주 좋은 타우린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재료죠. 숙취에도 예를 들어 해산물로 끓인 무언가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게 먹고 나면 왠지 내가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내 간이 좀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사실 조개류들이 가지고 있는 타우린 성분에서부터 느끼는 우리의 감각일 수도 있죠. 방금 이제 그 바지락에 단백질이 많아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지락 속에 있는 그런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칼로리가 좀 같이 높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조개류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이고, 동시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만큼이나 아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아연이요? 네, 우리가 굴도 아연이 많고 조개류도 아연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B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를 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B군이 많은 재료이면서 단백질 함량도 높고 하다 보니 내 몸에 좀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연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의 배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칼로리도 낮으니까 뭐 일석이조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바지락 칼국수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런 칼국수 때문에 살이 더 찌고 더 그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칼국수는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드는 거의 100% 탄수화물이죠. 바지락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데, 네. 아까 칼국수로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몸에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지락 자체를 사실 내가 양껏 먹어서 한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면 진짜 많이 드셔야 될걸요. 바지락 알 개수로 따지면. 그쵸.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지락을 또 과량 드시는 거는 또 우리가 늘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재료들을 잘 조리해서 드시면 좋은데, 바지락 칼국수도 뭐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내가 소화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조리된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바지락이랑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같이 끓인 죽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지락이랑 끓여서 먹는 죽이요? 네네. 조개탕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개를 이용한 국물 요리는 우리 밥상에서 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지락이 들어가 있는 죽이라는 것도 아주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지락과 다양한 채소를 준비를 하시고 바지락 육수를 내는 것처럼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다가 채소 넣고 또 불린 쌀도 넣고 해서 끓이고 마지막에 바지락 알도 좀 넣어가지고 바지락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메뉴죠. 야채랑 같이 먹으면은 야채에 있는 좋은 성분이랑 바지락에 있는 좋은 성분 같이 만나서 시너지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재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조개류 자체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소화 흡수가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바지락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더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패류 중에 하나인 건가요? 조개류들은 다 비슷하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바지락은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귀하거나 너무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으면 또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지락은 적정한 가격선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뭐 편의성도 분명히 있고, 또 해감의 과정도 다른 조개류보다는 가정에서 하시기가 좀 수월하기도 하고 마트 어디를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영양소 밸런스가 특별히 바지락이 더 우수해요 보다는 내가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죠. 더 많이 자주 먹을 수 네, 있는 맞아요. 재료라는 것에. 그럼 면역력이나 제가 알기로는 뭐 뇌에도 좀 좋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일단 아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면역이어도 뭐 정말 무리가 아닐 만큼 아연 자체는 나의 면역력을 유지하거나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것들에 이제 아연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굴이고요. 굴 친구에 해당하는 바지락도 아연이 높죠.
그래서 아연이 풍부한 식재료는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 바지락에 들어가 있는 다른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내 어떤 신경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바지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양학적인 또 건강적인 이점들이 있는 거죠. 바지락 야채죽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끓일 때 조개류, 해산물만의 그런 비린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비린내가 안 나면서도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우리가 조개를 보면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익으면 입을 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입 열면 바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네. 말씀하신 이유가 저 익었어요 할 때가 가장 연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죽이라는 요리 자체는 물에다가 넣고 재료를 오래 끓이는 특성이 있는 조리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지락 야채죽을 까딱 잘못하면 이 바지락이 들어는 갔는데 너무 질겨서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리를 하는 거를 피하려면 바지락을 가지고 육수를 충분히 내고 바지락 살은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쌀과 야채를 넣어서 죽을 야채죽 끓이듯이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발라낸 바지락 살을 넣어서 완성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쫄깃한 바지락도 먹을 수 있고 바지락의 영양 성분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죽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약간 곁들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올라가죠. 육수를 낼 때 쓰시고 마지막에 다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개류 먹을 때 알레르기나 통풍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패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보통 아시잖아요. 드시면 안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바지락 자체는 퓨린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재료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내가 뭐 정량으로 생각하면 한 70g, 70g 정도가 바지락을 섭취하기에 적정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끓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넉넉한 양으로 한 그릇 정도에 들어가는 바지락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그릇 정도의 바지락 야채죽을 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바지락 야채죽 어떻게 먹으면 좋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야채에 있어서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칼륨의 함량을 조금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데쳐낸 야채 혹은 한번 끓여낸 야채 아니면 최소한 물에 담궈 놓은 야채를 이용을 하셔서 조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바지락 자체도 단백질이 높은 재료이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바지락 야채죽을 보여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바지락 야채죽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왠지 맛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의 부추가 들어가서 감칠맛도 바지락과 어떤 바다 향기가 나기도 하고 편안한 맛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죽밥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썰어놓은 부추, 그리고 썰어놓은 야채들, 네. 그리고 얘는 저희가 이제 바지락을 다 한번 손질해서 약간 육수에 담가서 살짝 편하게 냉동시켜 놓은 바지락살입니다. 아, 바지락살 그거를 손질해서 하셨다는 거죠? 네, 바지락이 이제 그만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은 다 손질을 해서 한번 볶아서 육수에 담가서 냉동고에 보관한답니다. 이렇게. 볶아서 육수에 담갔다는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우선은 있을까요? 바지락을 사면 이 모든 죽들은 원재료를 살짝 참기름에 볶아요. 네, 바지락도 마찬가지로 참기름에 살짝 볶아요. 너무 오래 볶으시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냉동고에 보관하면 되는데 이게 냉동고에도 보관하게 되면 말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육수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큐빅 형태로 보관하게 된다고 하면 꽤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럼 저 바지락을 볶고 얼릴 때도 저 소스를 넣은 그 맞아요. 수육 요 육수가 육수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아, 네. 무슨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 야채는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아요. 야채 들어가는 것들은 요 보이는 것처럼 푸릇푸릇한 거는 애호박, 네. 그리고 감자, 양파, 당근, 양배추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거 부추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이게 건강과 맛과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서 또 색깔도 있잖아요. 색깔도 네. 이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매일 고정된 양과 어떤 그 야채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보면 감자, 양배추,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이 다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썩어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얘 이제 안 쓸 것 같아. 얘를 그러면 다져서 끓는 물에 데쳐요. 데쳐서 그냥 냉동. 이거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없어도 돼요. 우선은 이 재료들을 이제 다 조금씩. 다져가지고 데쳐서 냉동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죽을 만들겠다. 그러면 얘들을 이제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야채 같은 경우는 냉동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칼로 살짝 탁 해도 다 부서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냉동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냉동고에 보관하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한데 이제 어떻게 조리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의 그냥 80%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양에 대한 것이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육수는 한 컵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 죽밥도 네, 한 컵 반 정도 양으로 생각하면 그 물량과 그 육수량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컵 반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밥을 내가 먹는 거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밥으로 생각을 하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채들은 한 반 컵 정도 되는 분량을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야채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더 넣으셔도 되죠. 제가 바지락 준비한 요거. 그리고 부추는 맨 나중에 끓은 다음에 한 2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 바지락 같은 경우는 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게? 양으로 하면 한 50g. 그리고 제가 죽을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름을 처음에 살짝만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재료들이 약간 혼합되고 약간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들이 살아난답니다. 좀 고소해지기도 하고. 이 상태로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아, 네.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칼륨을 많이 먹어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미역이 사람들이 진짜 자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죠. 이런 해조류 중에서는 미역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미역의 효능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우리 낳고 뭐 드셨게요, 다. 미역국 드셨죠? 그쵸. 우리나라는 되게 전통적으로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산후조리를 할 만큼 사실 미역을 엄청 신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역을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아주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선조들이 생각할 만큼 미역이 아주 영양 덩어리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 피를 좀 이렇게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류인가요? 네,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시지만 미역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3대 미역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역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요. 칼륨 함량이 높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3가지의 영양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와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칼륨 함량이 높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체중 조절이나 뭐 포만감을 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미역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칼로리는 엄청 낮거든요, 미역이.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재료죠. 그래서 요오드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 갑상선에서부터 분비되어야 되는 모든 호르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미역이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포만감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포만감을 주는 이제 요인이 식이섬유 때문인 거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똑같은 그람수의 미역과 똑같은 그람수의 소고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칼로리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는 훨씬 높은 재료인 거죠. 그걸로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니
당연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미역이랑 좀 조합이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재료에 대해서만 내가 불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짝꿍이랑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따뜻한 요리로도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미역국, 미역죽 뭐 이런 따뜻한 요리도 너무 좋고 미역 냉국 이런 것처럼 차가운 요리도 미역이랑 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내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해조류죠.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미역국, 미역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역죽으로 먹었을 때 이런 이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미역국도 아니고 미역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미역죽은 말 그대로 미역과 쌀을 푹 끓여낸 이제 죽요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될 때 함께 변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미역은 일단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고 변비 해소에 아주 탁월한 재료이기 때문에 미역죽은 어르신들의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역 자체가 엽산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신경 기능, 뇌 기능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 또 엽산이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역죽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은 올리면서 식이섬유도 부드럽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엽산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메뉴죠. 근데 이게 미역죽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네. 비린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조류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비린내, 비린내라고 하는 그 해조류만의 독특한 냄새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역죽도 그렇고 미역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그들이 말씀하시는 비린내라는 걸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미역을 만약에 쓰실 거다 그러면 잘 불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걸 잘게 썰어서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데 볶으면 그 비린내라고 하는 그 냄새가 확 하고 한번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죽을 끓이시면 훨씬 고소하고 풍미가 좋은 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미역죽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게 마늘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마늘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비린내를 날리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늘도 좋고 뭐 간을 마지막에 하실 때 소금 간도 깔끔하게 너무 좋고요. 아니면 국간장이나 멸치 육수를 쓰시거나 하는 유로 소금이 아닌 다른 간을 가미할 만한 재료들 같이 활용하시면 풍미가 조금 더 배가 된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미역은 요오드가 많아서 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미역도 적정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미역을 굉장히 과량 섭취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역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갑상선이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 미역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갑상선 관련된 수술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뭐 우리가 먹는 것 정도의 미역 양이면 또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미역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미역에도 칼륨이 높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인데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우리가 또 칼륨을 많이 먹으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칼륨이 너무 많은 재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미역도 칼륨이 높은 재료이다 보니까 신장 질환이 오기 전처럼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녹색 채소와 마찬가지로 미역을 충분히 한번 팔팔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한번 끓여낸 미역으로 죽을 끓이시거나 국을 끓이셔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죠. 근데 미역은 칼륨 함량이 높은 거를 빼고는 뭐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또 엽산 함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적정 양으로 지켜서 드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 것은 맞아요. 미역죽을 한번 제대로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좀 먹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또 한번. 전문가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죠. 그분. 한번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역죽을 알려주신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역죽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역죽은 엄청 간단합니다. 1번, 밥을 만든다.
음. 2번 미역국을 만든다. 음. 3번 이 두 개를 적정량을 넣고 끓인다. 너무 아. 간단하죠. 미역국. 미역국은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1인 분량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이 상태에서 밥을 말아 드셔도 맛있어요. 미역국이에요. 일반 미역국보다는 미역량이 한 3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느 정도 넣고 미역은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소스라는 게 있다고 네, 하셨는데 치킨 소스. 치킨 소스, 치킨 스톡인 네, 맞아요, 맞아요. 거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냥 같아요. 물 한 컵 반 정도? 물 한 컵 반? 그리고 아까 그 치킨 스톡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이요? 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짜요.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조절하시면 되죠, 뭐. 아. 적당한 간으로 나는 좀 싸게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드시고. 혹시 나는 치킨 스톡이 집에 없고 네. 집에 있는 재료로만 네.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러면 원초적인 걸로 가야 되죠. 아, 그러면 집에 멸치랑 다시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트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멸치랑 다시마, 새우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끓여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오래 뒀더니 얘가 또 상했어.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준비를 하세요. 근처에 마트에 팔아요. 아니면 쿠팡에도 쿠팡에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저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요.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푹 끓이는 형태거든요. 들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들기름량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네. 보통 셰프님은 한 스푼 정도 넣으시나요? 네, 1인분 했을 때, 네, 한 스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한 3, 40분 정도 푹 끓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미역의 풋내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역국이 푹 익힌 그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약간 약불에서 계속 끓여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만 준비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붓고 밥을 이 죽밥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같아요. 죽밥으로 하면.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요.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고 이게 한 공기 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 한 3분의 1 공기 분량으로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스푼 정도 넣으신 거죠? 이걸로 2스푼은 좀 애매하죠? 이게, 네.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이, 그램으로 하면 300g 정도 넣긴 하는데,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미역국 양이랑 밥량이랑 보면 한 1대 1.5 정도? 1대 1.5? 예, 미역국이 좀 많아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적은 양의 밥죽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이제 드시는 분께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그 전복, 영양 음식으로 너무 잘 알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복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건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전복만큼 사실 보양 재료로 여겨지는 게 더 있을까요? 되게 많은 보양 재료가 있지만 아마 앙케이트 하면은 탑3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전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보양 재료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전복 자체는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긴 한데 거의 땅에서 나는 삼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추앙받는 보양 재료죠. 근데 그도 약간 그럴만한 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인데 지방 함량은 굉장히 낮고 맛 자체가 일단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노소 거의 가리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뭐 맛이 좋아야 뭘 먹고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몸에도 좋은 재료, 그렇다 보니 더 좋은 보양 재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전복을 그 맛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죠.
병우 회복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는 또 잘 되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이면서도 무기질을 같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런 재료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 아연도 굉장히 높고 셀레늄도 높고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전복이 일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우선 면역력이 저하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재료면 좋은데 전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아연 셀레늄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 작용하는 것,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잘 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복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전복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 상처 회복이랑 감염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뭐 편식하고 몸이 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만 놀이터 가서 넘어져도 그 상처가 빨리 안 나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게 젊었을 땐 어디 가다가 툭 부딪혀서 피가 나도 금방 그 피가 지혈이 되고 그 상처가 봉합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나고 나면 잘 안 아물고 계속 덧나고 그 위로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약해졌나 봐. 그런 개념보다 더 상위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복에 요오드가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복 자체가 전복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미역이거든요. 미역 자체가 요드가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복도 요드가 높은 식재료에 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드도 우리가 면역력에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전복 자체가 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량만큼 또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단백 식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도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소화 잘 되는 보양식 고단백 식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르신들은 삼계탕 드시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소화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가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인 내 몸에 단백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라고 할 때 전복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근감소증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어요. 근육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또 하체 근육이 또 늘 수도 있고 연골에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전복죽도 어떤 레시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복죽을 좀 맛있게 끓이는 박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지. 일단 그 전복은 크고 싱싱한 게 좋은데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전복을 싱싱한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세척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 손질을 잘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해요.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복살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아내서 끓이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전복죽 있잖아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게 뭐 참기름 이런 걸 두르면 좀 더 맛이 있을까요? 그쵸. 참기름을 둘러서 잘 손질된 전복살을 볶으면 훨씬 고소하죠. 전복죽 먹을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전복이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굉장한 양의 전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 한 개 정도 전복이면 되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셔도 전복 2개 드신다고 한 개 드신 거에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개 정도 양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 알러지 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조개류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해도 전복에 알러지가 반드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량씩 시도해 보시고 양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 양을 늘려보시고 애들 이유식 하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전복죽을 신장에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복이 이제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먹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요드도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신장에도 사실 살짝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복을 한 번에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기력 회복하시고 입맛을 돋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확실히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완전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죽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전복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복죽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많이, 많이, 네. 많이 많이 넣어야 넣으면 됩니다. 되나요? 네네. 아, 질 좋은 재료를 많이. 네. 질 좋은 재료 많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쓰시나요? 이런 전복죽이잖아요. 저는 네. 전복죽 생각하면서 주변에 전복죽을 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리뷰를 보니까 전복죽인데 전복이 별로 없어요. 아, 전복죽은 좀 비싼 죽이잖아요. 차라리 가격이라도 올리고 전복을 더 넣지. 약간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러면 전복을 많이 주고 가격을 조금 올리자. 너무 비싸면 안 되니?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뭐 요새는 또 직거래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 완도에서 대전복들도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아, 네, 이게 꿀팁이네요, 이거. 마트 가면 요 조그만 전복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만해요. 큰 전복들이 더 맛있잖아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복 내장도 잘 손질을 해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메인 재료인 전복인데, 이 전복은 저희가 이제 완전 횟감 상태로 온 전복을 제가 손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복을 다 손질을 해서 다 썰어서, 얘를 살짝 볶아서 마르지 않게 육수랑 같이 해서 냉동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전복 내장인데 제가 소스처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전복 내장도 다 손질을 해서 갈아서 또 육수랑 같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동시켜 놔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가 5종 정도 있는 야채들이 들어간답니다. 오종이면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 야채는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애호박이고요. 하얀 것들은 양파, 그리고 감자, 양배추, 그리고 당근, 네, 이런 거죠. 뭐 비쌀 때 있고 쌀 때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시간 날 때 다 이렇게 썰어놔서 데친 다음에 냉동을 시켜 놓거든요. 고객님들도 뭐 보시는 그 시청자님들도 집에 이제 야채들 많잖아요. 다 그냥 다져가지고 안 쓴다고 하면 냉동시켜 놨다가 나중에 죽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준비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전복이 손질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조리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이 육수를 이제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야채는 반 컵 정도. 그리고 이 죽밥은 아까 육수처럼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는 네. 전복이랑 네. 전복 내장이 있잖아요. 전복 내장을 이렇게 갈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좀 이따 끓으면서 이게 쭉 전복 내장 색감이 나올 거예요. 전복은 맨 나중에 넣습니다. 이 전복은 생으로도 회로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투머치 끓이게 되면 약간 질겨져요. 얘는 지금 상태가 제일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익으면 되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죽을 끓여주게 되면 얘가 질겨져요.
그래서 얘는 죽이 다 됐다고 했을 때 얘를 마지막에 넣고 얘가 이제 다 녹으면서 가열됐다 싶을 때 끝 하면 제일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다 가열됐다고 했을 때면은 한 80% 정도 됐을 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은 어느 정도로? 불은 집에서 하면 약불과 중화 사이로 그냥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걸 지금 바로 끓이기만 하면 시작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전복 내장 색깔이 나오면서 예쁜 전복죽이 되죠. 아, 오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네.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 진짜 이건 그런가요?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다지는 부분에서 네. 그런 건데 근데 뭐 그 세트 같은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래도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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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를. 네. 근데 이 따라해 보지만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오리지널의 그럴 수 있죠. 네. 셰프의 맛이 안 날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아, 이럴 때는 또 오리지널 맛을 또 먹어봐야지 진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여기 혹시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 원주의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혁신도시. 네. 그럼 여기 죽집 이름이 혹시 태평축이라고 합니다. 태평성대 할 때 태평.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태평죽. 네. 여기 배민으로도 시킬 수가 있나요? 여기? 네, 배민도 되고요. 당연히 쿠팡이츠 주문도 되기도 하고요. 전화로 주시면 그 포장 주문도 되기도 하고, 여기 직접 오셔서 매장 크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죽을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맛일지.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정말 박사님 인기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그 여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기 걸리면 그 할머니가 항상 잣죽을 끓여주셨거든요. 그 잣죽을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솟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네네. 그래요. 잣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력 회복하거나 이제 감기 걸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피디님이 또 유독 잣이랑 잘 맞나 보네요. 그쵸? 아, 그 잣이 되게 작은 견과류잖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약재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잣이요?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약이라고 어. 생각해도 좋을 만큼 뭐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도 매우 좋고요. 잣 자체가 작은 그 알맹이 안에 진짜 농축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재료예요. 수정가나 막 이런 곳에도 막 잣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새알? 네, 새알. 새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게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건강 간식? 약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잣 자체는 단백질이 진짜 꽉 차 있는 견과류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지방산. 네,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산을 먹을 일이 참 많은데, 잣이나 다른 견과류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기력이 막 솟고 막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성장하셨네요. 저 집안 내력입니다. 아, 그럼 잣이 이제 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네. 비타민 이런 것들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하면 많은 분들이 연관 검색어로 머릿속에 오메가3 이런 거 딱 떠오르실 텐데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어떤 혈관 건강,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뭐 개선된다거나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유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식재료다 보니까 뇌 건강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잣을 보통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네. 그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장점이라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견과류는 건강상 주는 이점이 분명한 재료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배탈이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난다는 거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뭐 설사가 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속에서 부대낀다거나 내가 뭐 견과류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런 현상은 훨씬 덜 하죠. 그래서 잣죽 자체는
잣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잣죽을 만들 때 박사님만 좀 알고 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근데 단순 갈아서 그냥 하기만 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잣을 일단, 음. 뭐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신선한 잣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잘 씻어서 잣에 왜 어떤 견과류 먹으면 이게 맛이 떫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씻어내고 나면 그 떫은 맛도 좀 같이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거를 이제 잘 볶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볶아서요? 네, 볶으면 사실 고소한 맛이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산이 많은 조그만 식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볶으면 금방 홀랑 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볶아서 쌀과 함께 갈아서 끓이시면 제일 좋고, 내가 뭐 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물 대신 두유에다 끓이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유에서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다른가요?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물을 넣어서 갈아서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단 영양가 자체도 일반 물을 가는 것보다는 영양 밀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죠. 그 잣이 그래도 네. 열량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열량이 완전 높죠. 그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하루 적정 섭취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견과류 자체가 몸에 좋은 반면 열량이 되게 높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잣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견과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잣은 조그맣고 우리 왜 이렇게 쌀 튀밥 집어 먹듯이 낼름낼름하고 계속 먹기가 아주 손이 가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공기에 300kcal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잣은 100g에 한 700kcal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높은 재료이고,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뭐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거나 하는 류의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적정하게 드시는 양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잣죽으로 끓인다고 하면 하루 한 그릇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 그냥 집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서너 티스푼 정도 안쪽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보여져요. 서너 티스푼이면은 개수로는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개수로 딱 따지면 뭐 한 30개 더 되지 않을까요? 네. 30개 정도. 이 티스푼을 또 이제 헷갈리셔서 아주 큰 스푼으로 하실 수도 아빠 밥 있으니까. 숟가락 아니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티스푼 네. 한 30알 정도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잣을 먹을 때도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네.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정량 섭취한다인데, 정량이라 함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의 정량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그거보다 조금 적게 섭취한다라는 개념이 신장 질환자에게 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일단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우선 고단백 식품 자체를 조금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잣도 뭔가 내가 잣 맛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알 집어먹기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뭐 갈아서 조금 소량 드신다든지 혹은 잣죽으로 끓여서 소량 드신다든지 하는 잣의 풍미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도 또 너무 과량 섭취해서 오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신장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근육 감소도 같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그래서 궁금하기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편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하루에 3번이나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양을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양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3 또는 4등분을 하셔서 하루에 쭉 나눠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잣죽을 좀 알려주신다고. 아, 그렇죠. 네. 네. 잣죽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잣을 넣고 밥 넣으면 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셰프님만의 좀 잣죽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잣죽을 맛있게 끓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다 보니, 네. 원재료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잣을 많이 넣게 되겠죠? 네. 잣이 근데 좀 비싼 원재료잖아요. 네. 가평, 잣 하면은 이게 쿠팡 치시면 13만 원, 14만 원, 약간 파지 잣 같은 경우에도 11만 원 키로에. 너무 비싸잖아요. 네. 어쩔 수 없게 수입을 쓰게 되는데 수입 잣도 중국산 같은 경우가 7만 원, 6만 원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그렇다고 잣을 조금 넣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잣에다가 특별한 것을 더 넣어요. 어? 그래서 특별한 거요? 네, 더 맛있게 하면서도 가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가성비 있게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죠.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아, 영업 비밀이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들한테만 네. 살짝 이렇게 좀 그러면 귓속말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 드릴게요. 요게 잣이잖아요. 네. 이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캐슈넛? 네, 캐슈넛 많이 드셔보셨죠? 견과류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캐슈넛을 저도 먹어보면 뭐 견과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잣이랑 맛이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캐슈넛 같은 경우가 불려서 뭔가를 갈아서 먹어도 고소함이 살아있기도 하고 다른 이질감이 없고 잣이랑 가장 어울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통 하세요? 잣이랑 잣이랑 캐슈넛 같아 1대1 비율로 해요. 아, 네네. 그람수로 1대1로 가나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잣죽 하나 하면 한 20g, 20g 정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음. 그럼 혹시 또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겠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짜자잔. 자, 뭔가요, 이게? 다맘이라는 브랜드의 네. 캐슈넛 제품이에요. 와. 제가 여러 가지 캐슈넛 써보기로 했지만, 제일 프레시한 상태에서 뭐 쩐내 같은 거 안 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배송도 잘 되는 곳입니다. 다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잣도 나옵니다. 아,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가요? 전 항상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도 보는데 제가 원하는 품질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잣이나 이런 견과류들이 오래되면 약간 얘도 산패되고 얘네들은 완전 신선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견과류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도 없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잣죽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물을 한 3분의 2컵. 3분의 2컵. 되게 조금 넣었네요? 아니, 한 컵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컵도 되게 조금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잣과 캐슈넛 갈 때 물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컵 정도 들어갈걸요? 아, 그러면은 이거 맞는데 한 2컵 정도 들어간다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얘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여기다 그냥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네. 아, 아까우니까. 디테일이 있네요. 이거 아까우니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다 비싼 잣과 캐슈넛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을 살짝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정도 분량에는 소금이 한 2g 정도 되긴 하는데 한 2꼬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꼬집 정도. 네네. 요는 아까 제가 다 여기 캐슈넛 간 거에 소금 다 넣었기 때문에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갈아 놓은 애들을 미리 해놓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모든 제품들은 다 보통 전 처리를 해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냉동을 해서 이 제품들이 약간 품질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야채 같은 경우 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들이 있는데 얘가 해동이 되면 이게 깨지면서 뭉그러지거든요. 근데 죽은 이게 뭉그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의 품질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아, 그게 또 죽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리 시간이 날 때 저희가 작업하기 편하게 냉동을 해놓거나 저희가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재료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잣이나 뭔가 다른 원재료들을 소분해 놨다가 먹고 싶을 때 얘를 꺼내가지고 푹 끓여 드시면 되게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놓고 이제 중불에 5분 정도 네,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네.